캐나다는 전통적으로 핵잠수함 추진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원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었으나 캐나다 정부가 이후로 디젤 잠수함을 바꾼 겁니다. K 잠수함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켰냐?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 아니겠습니까? 2배 이상 되는 리튬이온 전지를 해서 장시간 성능이 향상되어서,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한국형 핵잠이 나오면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K 잠수함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결정적 기술력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캐나다의 CPSP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핵잠수함 추진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캐나다가 아시다시피 미국 위에 있잖아요. 미국의 모자 같은 역할로 미국 해군과 공동작전을 해야 되고 북극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980년대부터 캐나다 클래스라 해서 핵잠수함 독자 건조 계획이 있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된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중고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가지고 썼는데, 이게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대체를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CPSP는 원래 디젤 잠수함 계획이 아니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었으나 캐나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디젤 잠수함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핵잠수함이 필요했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북극해를 끼고 있다. 근데 북극해가 말이 해지 엄청 넓고 깊은 바다입니다. 거기서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놀이터이고, 이것을 미국 핵잠수함들이 끊임없이 추적하는 전쟁터 한복판인데, 여기서 이제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 임무를 하려면 크고 그 다음에 사망기간이 긴 대형 디젤 잠수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국가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랑 일본이 후보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됐는데 실물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과 독일이 최종 후보에 올라갔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 이걸 봤을 때 K 잠수함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켰냐? 일단 대형,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자망이 가능한, 장시간 운용 가능한 대형 잠수함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젤 엔진을 발전기를 물린 다음에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발전기를 돌려야 될 때 슈노킬이라는 장비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취약하고요.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보고 3 잠수함은 연료 전지라고 하는 공기 불필요 추진 체계 AIP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 전지를 축전하면 디젤 잠수함이 원래 2, 3일 한 번씩 바다 위에 떠야 되는데 2주 이상 자망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혁신이 이번에 건조된 강영실함에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 잠수함용 축전지는 납 축전지였었는데, 납 축전지보다 출력과 연료 에너지 저장량이 2배 이상 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해서 고속 성능, 장시간 성능이 향상되어서 장보고 3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기준 최대의 자망 성능을 가졌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자망이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중요하고, 독일도 동일한 스펙을 가져가지고 이제 최종 후보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검증된 기술과 혁신적 설계의 대결, 독일과 한국을 보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캐나다 해군은 독일의 ERCD보다 한국의 장보고 3를 더 신뢰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하나오션에서 장영실함에 직접 탄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캐나다 총리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장보고 3 잠수함에 타기 전에 독일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독일 방문을 먼저 해서 독일의 TKMS 조선소를 방문해서 212CD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문제는 TKMS 조선소에 212CD 잠수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직 제작 중이라서 캐나다 총리는 그냥 건설 중인 것만 보고 그냥 브리핑만 보고 왔는데, 심지어 독일의 TKMS는 정확한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가니까 이제 잠수함 완성된 것도 보여주고 운영 중인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가격과 일정 6년 내 완성하고 척당 20억 달러에 맞춰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엄청난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들은 썰이라든가 이야기가 아니라 캐나다의 TV 채널의 CTV에 유튜브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의 임원분들이 자신있게 일정과 예산을 이야기한 반면에 TKMS 사장님은 말을 좀 돌려요. 이거 완성되면 캐나다의 요구에 맞춰줘서 가격과 일정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먼저 갔는데 얘네들은 딱히 가타부타 확정을 도장을 안 찍어줘.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잠수함이 직접 태우면서 이거를 몇 년 뒤면 캐나다가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홍보 포인트,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일보다 지금 현재는 우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계속 우세했던 게 아니에요. 올해 초만 해도 독일의 212CD 잠수함이 캐나다 잠수함에서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같은 나토 국가라서 나토 국가끼리 그 교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 군사교류나 이런 게 적어서 독일 잠수함이 더 익숙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영실함 장보고 3 배치 2를 얼마 전에 건조하고 캐나다 총리도 태우고 참모총장도 태워가지고 검증을 보여주니까 이게 좀 기울어진 거예요. 듀얼코어 조선소 체제가 가져온 결정적 차이, 한국이 2035년 이전 인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둘 다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하나오션이 주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두 조선소의 그 컨셉 방향은 사실은 이제 하이로 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조선소가 초점을 두고 있는 잠수함 수출 사업이 달라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 3 기반의 대형 잠수함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2000톤까지 소형까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오션이 SABM을 장착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하나오션이 담당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기술이 있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주목했어요. 뭐냐면 가성비 부분에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뉴스랑 같이 다뤄야 될 게 얼마 전에 페루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정부가 같이 차세대 잠수함 CDS 1500을 공동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중공업은 HDS 2300, HDS 1500, HDS 800이라는 세 종류의 수출형 잠수함 설계를 완성해가지고 지금 세이즈에 갔는데, 장보고 3가 다 좋은데 모든 나라가 장보고 3 같은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나라도 쓸 수 있는 엔트리급 모드를 가기 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싼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 기능만 남긴 이 세 종류의 수출형 잠수함이 지금 페루에 제한되었고, 페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 아프리카 쪽에도 이 잠수함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듀얼코어 조선소 체제는 우리나라의 그 핵잠수함 건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세그먼트를 세분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형부터 중형, 소형까지. 이게 두 조선소가 각자 컨셉이 다르고 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술 주권형 방산 모델로서 한국의 잠수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기술을 수입해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209급, 장보고 1급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하데베, 지금의 TKMS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214급 잠수함, 그러니까 장보고 2까지만 해도 수입 부품이 많고 설계를 우리 독자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 3 잠수함이 되면서 국산화율 80% 이상, 그리고 완전한 IP,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DSM이 1400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는데 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할 때 독일에서 굉장히 방해랑 견제를 많이 했다가 이걸 겨우 무마했어요. 왜냐면 209 잠수함이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지적 재산권에 손해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한국이 독자 잠수함을 만들 리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맺었거든요. 근데 장보고 3가 되면서 이제 독일이 뭐라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설계, 그 다음에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수함은 이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잠수함이 중요한 이유, 적에게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적에게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수함의 정보를 적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그 철저한 NDA, 비밀 유지 각서를 설정하고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국산화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밀이라는 걸 지키면서 그래서 임무에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번 60조 잠수함 프로젝트가 수주에 성공한다면 K방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고 보시나요?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SNS에 말한 한국의 핵잠수함은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엄청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정말 한국의 조선산업, 잠수함 산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걸 잘 이용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 잠수함 조선소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한 척씩 잠수함
잠수함이 진수돼야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부품 부족, 그 다음에 역량 부족으로 해서 두 조선소에서 1년에 한 척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 조선소가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개조됐을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가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도 원자력 잠수함 숫자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지만 새로 건조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앞서서 미국은 지금 1년에 한 척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1년에 4척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핵잠수함 전략에서 미국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해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한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기술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조선소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미국으로서는 이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60조 잠수함 프로젝트가 수주에 성공한다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필리 조선소의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건데 원래 CPSB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핵잠수함 사업이었다가 캐나다 정부가 예산 문제로 디젤 잠수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자신들이랑 같이 북극해에서 작전하는 캐나다 해군의 작전 능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걸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한국 사이에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보다 능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크기도 좀 작고 대신에 일반 디젤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는데 요걸 잘 생각하면 우리는 캐나다한테 야 초반에 몇 척은 디젤 잠수함을 했다가 필리 조선소가 완성되고 한국형 핵잠이 나오면 후속 기체는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활용할 것인데 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적 사건이라는 평가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일까요?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적 성과인 것은 맞으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획득하기로 결정한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추진기간이 원자력인 그래서 디젤 엔진보다 오히려 수중 자망 시간과 속도가 빠른 잠수함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혹은 똑같은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성능에 그냥 성능만 좋은 잠수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전력건설이 해군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핵 탄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찐빵에 이제 팥이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물론 중국에 가면 팥 없는 찐빵이 있긴 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보고 3 잠수함 우리나라의 그 디젤 잠수함 중에서 아주 우수하고 세계 최고 성능이지만 SLBM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핵 추진 잠수함도 S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확정된 거지만 핵무기가 없는 SLBM 잠수함의 경우 그 위력이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획득하게 되면 SLBM을 10개에서 12개 정도 탑재한 게 한계인데 이 정도의 수량이 핵탄두가 없다면 이 위력은 KF-21 전투기 4개 편대가 폭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탄두 하나에 1톤 정도 이렇게 12톤 이 정도면 사실은 핵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5월에 무한히 추진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숙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연료 자급 권한 확보는 단지 잠수함 연료 문제를 넘어 핵 인프라 독립국으로 가는 길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과 핵기구의 관리 감시 체계 속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핵잠수함이 평화적 용도라고 국방부 장관님이나 인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야, 핵 무기가 어떻게 평화적이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시는 분도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이 무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연료의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있냐 원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다 IAEA의 감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어느 원전이든 원래 IAEA 국제기구가 CCTV 설치해가지고 이게 잘 관리되는지 감시를 하는데 잠수함에 그런 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바로 만든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인 핵 능력을 키웠을 때 기초적인 정보나 자료를 우리 원자력 잠수함 추진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연료, 그 농축우라늄을 확보해야지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승인한 상황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원자력 협력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독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전 동맹의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핵무기가 원자력 활용, 에너지 활용을 우리가 더 고도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이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핵연료 자급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잠수함 연료에 넘어서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더 믿음직한 동맹이 되었는가, 요기에 대한 상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핵잠수함 있으니까 한미동맹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무나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우리나라 핵주권 확보의 시작이다. 그리고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조를 하고 협상도 하면서 독립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부터 핵무기를 만들어야지 뭐 3개월 만에 만들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확보했다 요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뭔가 더 제철이 권한이라든가 이런 핵무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되,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가지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막 미국이랑 싸우고 요렇게까지 하는 것은 다소 오버된 내용입니다. 이번 승인 과정은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종속형에서 분담형으로 바꾸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SCG조선 협의그룹 같은 제도적 장치가 향후 한미 핵 협력의 모델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종속형에서 분담형으로 바꿔가는 것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원자력 잠수함 확보랑 핵무기 보유랑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신뢰가 향상됐기 때문에 이 권한과 능력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뭐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의 틀에서 우리의 역할이 늘어나는 분담형이라는 게 맞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한미 핵협정이 사실은 뭐 해구산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북한이 핵무기를 대한민국 공급하면 미국이 무조건 핵보복을 한다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거기에 가까운 나토의 핵계획 그룹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미국이 핵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미국한테 미사일을 넌 여기다 쏴 이렇게 명령을 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본 틀까지는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놨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가서 한미 양자 기반의 이 핵우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핵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추진돼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핵무기와 원자력 잠수함을 연계를 안 할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이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 외국이 보기에도 이 나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핵무기를 보유할 의도나 이런 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니까 걔네는 그렇게 감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미지를 박아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다자 협력 체계,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완전한 핵무기 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계획이라든가 작전을 공유할 수 있는 약간 종속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냥 명령만 받는 상태에서 파트너로 격상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이번 협상에서도 이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사실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했고, 미국이 승인해달라 했는데 이 허가랑 승인이 약간 결이 안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추측이라든가 아니면 예측이 많습니다. 미국이 핵연료를 그대로 갖다 준다는 설, 아니면 한국이 농축우라늄 제조를 독자적으로 하고 미국이 그냥 승인해 준다는 설, 뭐 아니면 뭐 원자로나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나라 손 안 대고 통째로 준다는 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독자적인 농축우라늄 작업을 통해서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한국은 단지 추진 체계를 확보한 게 아니라 사실상 핵무기 기술의 문턱을 넘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핵연료 자립과 농축 허용은 핵잠수함용 기술로만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것이 향후 핵보유국의 기술적 전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썸네일에 낚이신 분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잠수함 이 확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게 된 건 대한민국의 아주 구분을 견 큰 경사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나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아니야, 우린 멀었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에 핵무기를 담으려고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대중들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항상 전 세계는 핵 확산을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나라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야 얘들은 핵무기 가지려고 온갖 쇼를 다 하구나 이러면 사실 핵보유 끝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이 강한 나라는 일본과 같은 방향. 그러니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능력이 있는 요 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요게 대해서 실제로 이게 그냥 농담이나 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핵무기에 대한 잠재력 확보 요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원자력 잠수함의 계획과 별도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니까 핵무기도 가질 거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의도나 이런 뭐 의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만에 하나 누가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국가나 민족을 위협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하게 될 경우는 있겠지만 그럴 일은 웬만하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모범답안입니다. 제가 이제 인투 댓글을 보다가 인상적인 그 댓글이 있어서 꼭 인용을 하는데 외계인이 잡아다가 고문을 해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킨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저 자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 우리 사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잠수함 먼저 가지기로 확정한 국가가 있습니다. 호주 오커스 프로그램으로 영국과 미국, 호주가 합동으로 이 동맹을 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오커스 동맹으로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받는 이유를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호주는 심하게 말하면 탈원전 국가다. 핵무기를 만들 계획이 없다. 이것이 오커스 잠수함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설득한 논리였습니다. 얘들은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핵무기를 탑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이 없다. 이게 논리고 요 논리가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제정세는 사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에 관심이 없대. 원자력 에너지 활용해서 우리의 선택의 폭을 늘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보유고의 기술적 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핵추진 잠수함이랑 별개로 따로 진행된 것들이 있고 이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정할 때도 미국한테 우리 핵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없는데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한 기초 작업 연구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 같은 것들을 좀 허가해달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IAEA가 한국에 쳐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교 실험실에서 레이저 핵분열 같은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핵과학자분들이 아주 소량이라는 게 거의 나노 단위 수준의 그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획득하다가 이게 순식간에 알려져가지고 IAEA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 거야 이렇게 감시도 하고 우리가 해명한 적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이런 정서는 사실 국가나 사회 관계없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정서를 잘 감안하고 우리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고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해야 되지만 핵무기 보유의 의도는 없다. 지금 두 번 이야기합니다. 핵무기 보유의 의도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여론을 조성해야지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이 걔들한테는 원자력 잠수함 줘도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무기 확장이 아니라 핵 억지력의 해상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이 해상 핵전력 구도를 어떻게 균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균형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기회 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2025년 2월에 김정은이 갑자기 어디 조선소로 갔는데 동그란 원통이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거는 김정은이 2021년에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들려고 지시한 게 실제로 실현된 건데 특히 얼마 전에는 중앙 일간지에서 어떻게 보도했냐 러시아가 핵 잠수함에 사용할 원자로를 북한에다 줬다. 이런 것을 정보 당국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 그 다음에 원자력 SMR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만 전력하에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북한은
5년 안에 핵 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바를 해가지고 핵 잠수함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들고 그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막지 못했거나 방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먼저 튀어나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이제 에이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말고도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핵 잠수함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국과 북한 핵 잠수함을 추적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잖아요. 중국은 그냥 한국한테 이거 유의한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인정은 하지 않겠으나 그렇다고 부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게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거예요.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거나 방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분이 세워져서 트럼프도 허락을 했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특히 SABM 잠수함을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 그 다음에 전시에 공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의 제2경 능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북한은 항상 핵 보복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만족하지 않고 먼저 선제 핵 타격을 받거나 핵무기 공격을 받아도 자신들이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원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한테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맡아야 되는 이 북한 핵 잠수함 추적 임무를 한국이 분담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 핵 잠수함을 다른 임무에 더 투입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찬성론도 많고 대부분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지만 일부 반대론자 분들의 의견도 사실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의견 중에 사실은 이상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바다가 좁아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이 있어도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북한 견제에 원자력 잠수함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건조할 원자력 잠수함은 약 5,000톤급 내외의 소형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과 유사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그 미국 언론에서 특종 기사가 나온 것 중에 1기 트럼프 정부 때 미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 이런 폭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폭로 기사에 보면 잠수함으로 미국 특수부대가 북한 해역까지 가까이 간 다음에 투입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잠수함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으로 거의 10,000톤에 가깝습니다. 10,000톤에 가까운 원자력 잠수함도 북한 지역에 지금 작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의 항구 근처에서 잠복을 한 다음에 감시를 하고 있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한국은 바다가 작고 좁아서 쓸모없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자력 잠수함이 있어야만 북한 잠수함 추적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형 전투기 플랫폼으로서 KF-21의 확장형 설계 철학은 기존 F-35, 라팔, 그리펜 등과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F-35, 라팔, 그리펜의 차이를 잘 인지해야지 KF-21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35는 이제 라팔, 그리펜 다음 세대의 전투기지만 라팔, 그리펜은 사실 5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22와 같은 시기에 설계되고 개발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럽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던 건 아닌데 미국이 가는 방향보다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겠지 싶어서 만든 게 일방적인 차이가 나오고 같은 시기에 나오는데 세대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KF-21은 이와 달리 5세대 전투기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향후에 확장 가능성으로 4.5세대에서 5.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설계적 마진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F-3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 전투기지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 통합 항전 장비의 역설인데 역사상 그 어떤 전투기보다 사실은 전자장비에 가까워요. 소프트웨어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첨단 전자장비가 있는데 원래 F-35 계획은 첨단 전자장비 마치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슷하게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성능을 개량하다 이렇게 했는데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니까 업데이트에 돈이 많이 들고 원래는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성능을 더 확장시키는 걸 했다가 최근에 들려온 소식
F-35가 지금 현재 블록 1, 2, 3까지 있고 대한민국 공군은 블록 3를 사용합니다. 이제 블록 4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블록 3에서 4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로키드 마틴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KF-21은 완전히 F-35 수준에 통합된 항전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따로 부품 단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확장 가능한 것이 또 차이점이라 할 수 있어요. 블록2 개발의 조기 완료가 의미하는 체계 통합 능력은 한국 방산의 어떤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블록2가 조기 개발 완료라고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블록2의 개발 완료 시점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블록2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업데이트가 빨리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F-35 업데이트 이야기 드렸죠. 이거랑 약간 반대의 경우인데 원래 블록2는 공대지 무장, 그러니까 지상을 공격하는 무장 10종류를 통합하는데 2028년 12월까지 이 10종류의 무장을 다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2월달 되면 한 번에 10개를 다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 계획을 수정해서 개발이 빨리 완성되는 것까지 2027년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무장을 늘려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기 개발이라 된 거예요. 그래서 2028년에 한국형 공대지 순항미사일 철룡이 통합되는 건 똑같은데 그 전에 유도폭탄들이 먼저 나온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서가 개념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수출을 생각한 무기체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이 요구한 게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군의 요구도 있지만 수출 국가들이 얘네들 KF-22 성능이 좋은데 지상공격 능력을 빨리 업데이트 해줄 수 있어 이런 문의가 나온 걸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고객과 국내의 그 공군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신규 무기체계,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한 방향성이 앞으로도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3 업그레이드에서 예고된 11가지 기술 내부무장 DAS 전자전 AI 스텔스 고도화 등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전장에서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나요? 이제 공중전은 사람과 사람과의 공중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5.5세대 KF-21EX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블록3랑 동일한 건데 이 11가지 기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부 무장창, 스텔스 이런 것도 있지만 AI, 그 다음에 유무인 협동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부 무장창을 넣고 스텔스 기능을 높이는 건 KF-21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거고 유무인 복합이나 AI는 어떤 것이냐 KF-21이 일종의 하늘에 나는 항공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인전투기랑 팀을 짜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무인전투기를 먼저 보내서 공격을 시키거나 아니면 적을 먼저 탐지하도록 만들면서 KF-21은 일방적으로 적이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공격하고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5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 시스템이라고 하고 KF-21을 개발사인 카이는 NACS Next Generation Air Combat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유무인 복합을 하기 위한 드론들을 같이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드론보다 KF-21 멋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게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요 드론과 소모성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KF-21 앞으로 미래전에서 핵심입니다. 얘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KF-21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마치 항공모함의 핵심이 함재 전투기를 잘 운용하는 능력인 것처럼 이제 미래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KF-21의 향후 개량 전망과 미래 한국의 전투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KF-22EX 블록3에 대한 사업 추진 전략은 아직 미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논쟁이 좀 많은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KF-21의 이항을 아주 차세대 전투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KF-21의 개량이 나오거나 혹은 둘 다 추진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KF-21 개량하는 EX 버전이 될 경우에는 F-35와 유사한 그 전자장비 성능이라든가 무기 운영 성능을 가지면서도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KF-21 장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한국의 전투기 계획은 아직 논쟁이 필요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연구 중인데 핵심은 6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데 전방향 스텔스 그 다음에 통합 A사 레이더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세대 전투기는 어떤 전투기냐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에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또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세대라는
세대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전 세대의 그 전투기나 비행기를 씹어먹는 전투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세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F-47, 중국의 J-36, J-50이 조만간 나오겠지만 나올 경우에는 KF-21이라든가 F-35로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연구개발 혹은 수입이 둘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인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만약에 수입을 한다고 쳐도 이 수입이 할 수 있는지 요것도 일단 논쟁거리가 있고, 그리고 6세대 전투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려면 우리도 6세대 전투기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KF-21 전투기 제가 이제 많이 출연도 하고 이제 여러 영상을 하면서 많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몇몇 분들은 아직 답답하다, 언제 수출이 나오냐, 맨날 팔린다 하니까 언제 팔린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군사무기의 타임스케일과 일반인의 타임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KF-21에 대한 기사를 써왔고 KF-21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은 사실 2002년도였습니다. KF-X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온 논문부터 제가 챙겨봤는데, 무기는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길어요. 거의 10년 넘게 우리는 KF-21을 만들지 말지 연구도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고, 개발은 8년, 이제 앞으로 20년간 계속 개량해서 써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KF-21은 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에요. 완성이 안 됐는데도 해외 수출 상담이 오고, 그 다음에 해외의 장군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는 엄청난 마케팅적인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라팔 이야기, 우리나라의 KF-21의 최대 라이벌 라팔 같은 경우 지금은 300대 이상 수출이 되지만 처음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첫 고객을 잡기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탈락해가지고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라팔이 안 팔린다면서 막 놀렸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게 검증이 되면서 판매가 잘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출 상담이 오는 거는 앞으로도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다만 다음 달에 뭐가 나올 거예요, 내년에 뭐가 나올 거예요, 요게 아니다 결정하는데 전투기는 한 대에 1,000억원짜리가 넘습니다. 이거를 누가 도장을 찍어서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밀하게 연구랑 계산해서 차세대 전투기를 어느 국가든 채택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서는 KF-21을 성공적인 수출 소식을 기다려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군이 세계 5위 수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한국군은 세계 5위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세계 5위 군사력을 말하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주장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요게 대해서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냐, 제가 국회의원 모 의원실과 같이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데가 과연 군사력 순위로서 뭔가 신빙성이냐 찾아봤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순위 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팩트 시트라 해가지고 그 나라가 탱크, 비행기, 병력이 몇 대 있는지, GDP가 몇 프로인지, 뭐 수출 물량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알려주고, 자기들이 뭐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계산해서 순위를 매긴대요. 그리고 그 순위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아주 뛰어나다, 북한보다 우세할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을 가진 5대 강국, 그 다음에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 다음으로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국가들 순에서는 거의 일본과 동등 혹은 일본과 유사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위로 치면 저는 10위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핵무기라는 게 워낙 강력하고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전 세계 군사력 이야기했을 때 핵무기를 빼고 말한 것은 다소 오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빼면 5위 군사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세계 10위권 군사 강국 이렇게 말해도 저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공군과 해군의 첨단 전력은 주변 강대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나요? 주변 강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우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국군이 자랑스럽고 전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는데 세계 최고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농담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남미에다 갖다 놓으면 남미 영토 절반을 씹어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 4위인데 1, 2, 3위가 다 주변국에 있는 거예요. 가령 스텔스 전투기 보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60대, 그래서 F-35 60대로 거의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보유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일본 100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너무 많아요. 중국의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제2위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의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공군과 해군의 첨단 전력, 질적으로는
동등 이상입니다. 특히 F-35랑 미래 KF-21의 조합은 아주 강력한 조합이 될 것인데 이게 수적으로 대수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질적으로 동등하지만 우리가 항상 밀리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수준으로는 자랑스러운데 전교 1, 2, 3등이 하필 내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K방산이 이런 전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K방산이 없었으면 그나마 우리는 이 정도의 그 비교적인 수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이제 방산이 지금 잘 나가기 전에 방산 비리부터 다들 이야기했어요. 뭐 무기 도입하거나 개발할 때 누가 부속되었다,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투명화가 된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 K방산은 단순히 국산 무기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무기를 살 때 그 다음에 획득을 할 때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확하게 파악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봤으니까. 그거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무기, 해외에서 수입이 안 되거나 수출 제한이 있는 것을 K방산이 국산함으로써 전력화해서 전력 증강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 전 세계에 10여 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특히 우리 K방산은 6회 공군, 한쪽의 평승평이 아니라 공군에는 KF-21, T-50, 육군에는 K2전차, K9 장갑차, 해군에는 장고3 잠수함, 그 다음에 이지스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방위 사업이 대한민국 전력이 그나마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일본을 침략하거나 중국을 침략할 수는 없겠죠. 그런 수준의 가를 만드는데 K방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삼축체계는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나요? 만약에 삼축체계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전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삼축체계는 지금도 완성되는 과정이지만 이 능력을 여러 가지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삼축체계 중에 키체인, 적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공격해서 사전 타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군 훈련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모사한 트럭 같은 거를 유도폭탄으로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 이거 공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대지 능력과 무기도 좋아야 되고 훈련도 잘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적의 도발 의도를 탐지하기 위한 정찰위성 사업 425 사업이 얼마 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 전용 화상 정찰 위성, 그 다음에 레이더 정찰 위성을 모두 갖추게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KAMD,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쏜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요격 실적이 없어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가진 분도 있는데 사실은 다 잘 작동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의 그린파인 그 탄도탄 탐지 레이더 혹은 이지스 구축함들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거의 100% 잡아내고 있어서 이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MPR, 요게 제일 비밀스럽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고 보복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특수부대 혹은 현무 미사일, 기타 자산들을 사용해서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계획인데 우리는 그럼 북한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어요? 완벽하게 못 지웁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만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타격 능력, 미사일 타격 능력, 그 다음에 특수부대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함부로 도발했다만 뼈도 못 치울 정도로 보복이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과 첨단 기술의 활용이 한국군 전투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많이 깝깝한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육군 기준으로 드론이라 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는 대대급, 4단급, 군단급이 있습니다. 군단급이 노후화됐는데 지금 대체 전력을 찾아야 되고 4단급이 그나마 작동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추락이 많습니다. 대대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쿼드로터가 아니라 약간 이제 종이 비행기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손으로 집어서 던지거든요. 요것도 좀 추락이 많아서 이제 대체 전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0만 드론 전사 이것을 공약으로 내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 기술을 활용한 드론의 도입과 이것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연구기관들이나 아니면 군 국방과 기술연구소 이런 쪽에서 친한국형 드론, 공격 드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등이 이런 게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기엔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개발되고 있고 핵심은 대량 보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량 보유한 이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들 많이 확보하냐가 중요한데 다행히 대량 보유와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AI인데 드론과 AI가 결합되어야지 미래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AI 활용 능력은 아직까지 떨어집니다. 일부 이제 폐쇄망에서 쓸 수 있는 군사적 LL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AI 적용을 모색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화가 된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AI 기술을 국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중국산 드론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나온 걸 떼면 또 가격이 비싸지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싸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국산 드론 기술의 개발도 같이 병행돼야지 우리 미래의 한국군이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군의 군사력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됐을 경우에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서 침략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일단 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을 독자적으로 감시, 특히 SLBM에 대한 억제가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대한미사일을 장착해가지고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력이라든가 중요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타격 능력이 높아지나 이게 핵보유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져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가 많은데 작은 무기일수록 여러 가지 미진한 게 있습니다. 이걸 창끝 전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병 갔을 때 들고 가는 총, 하이바, 장갑차, 그 다음에 소형 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가 부족했다가 그나마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지금 이제 마무리돼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제 개인이 이제 미래전이 됐으니까 휴대폰이나 아니면 GPS 측정기를 가지고 스스로 적을 침투해서 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드론을 운영하면서 적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발달된 화력의 소총, 신뢰성 있는 차세대 소총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 이 능력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탱크, 장갑차, 비행기는 수출도 잘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총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많이 수출이 되거나 우리가 명품 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요. 천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K2 소총 누구나 다 아시는 그걸 생산하는 S&T 다이나믹스가 얼마 전 서울 에어쇼에서 MOU를 2개 맺은 게 저는 굉장히 주목됐는데 첫 번째는 콜트, 미국 콜트사랑 같이 차세대 유탄기관총 개발에 MOU를 맺어서 유탄기관총은 지역 제압하는 병기이기 때문에 이게 대대급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의 검증된 콜트 회사와 같이 하면서 빠르게 전력할 수 있는 게 기대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의 헤클렌코 HK라는 총행기 회사랑 MOU를 맺었습니다.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M416이라고 펍지에 나오는 그 총기를 만든 회사인데 이 총기는 우리나라 군 UDT가 아덴만 연명 작전에서 쓰면서 그 신뢰성을 입증한 아주 좋은 총기인데 이걸 만드는 HK 회사랑 S&T, 모티브가 합작을 해서 한국형 차세대 소총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미사일도 많고 전투기가 많은데 수통이 별로 안 좋다, 철모가 뚫린다 이런 비난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